오늘 아침 일라디오. 날씨가 제법 변덕을 부립니다. 주말엔 외투가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포근하더니 하루 이틀 만에 꽤 쌀쌀해졌습니다. 어젯밤부터는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걱정인 건 연일 발생하는 산불입니다. 영동과 충북 일부 지역에, 그리고 전북 동부와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에 인접한 곳에서 불을 피우는 일 절대 없어야겠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포근한 날 또 추운 날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봄이 가까이 온 것 같긴 하죠. 제법 추운 아침이지만 곧 보다 밝고 따뜻한 기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2월 2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텃밭 가이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텃밭 농사 지으면서 어려웠던 점, 또 봄 농사 시작을 앞두고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2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새농퀴 이번 주 두 번째 힌트를 지금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체내에 흡수됐을 때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 다들 아시죠? 녹황색 채소 중 베타카로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타민 A의 황제라고도 부르는데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살짝 볶거나 튀겼을 때 이것이 가진 영양소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서양에서는 이것을 물에 넣고 끓인 육수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한다는데요. 우리는 생으로 먹거나 볶음밥에 잘게 썰어 넣어 먹기도 하고 갈비찜에도 무와 함께 테두리를 둥글게 손질한 이것이 들어갑니다. 계란찜을 할 때도 마무리에 이것을 올려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우엉과 함께 조림을 하거나 수프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죠. 주황색 뿌리를 먹는 이것,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바꿀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네요. 그렇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어제 제38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요. 법안 소위에서 심사된 안건들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중에 말씀하신 대로 논의로만 따지면 한 10년 넘게 끌어오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농해수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 이날 농해 수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농지법 개정 법률안이 있고요. 또 수산 분야에서는 연근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눈에 띕니다. 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 게 지난 2009년. 그 이후로 농민단체는 계속 직선제 전환을 요구해 왔죠. 그렇습니다. 2009년에 이제 간선제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컸었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직선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기도 했는데 통과에는 불발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21대 들어서면서 소관 상임위를 바로 통과한 겁니다. 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의원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던 농협중앙회 선출 방식을 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을 하고요. 조합원 수에 따라서 부가 의결권을 또 주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수가 3,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이제 선거를 할 때 2표를 행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또 농업인 또 축산농민 수가 줄다 보니까 조합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 수도 좀 낮춰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농림축산법안 소위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요청하면서 추후 소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축협 그리고 이제 품목농협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네. 죄송합니다. 국회하고 농협중앙회 그리고 정부가 장고 끝에 농협중앙회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한 것 이런 점에서는 이 점은 또 앞으로 농협중앙 역사에도 남을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농지법 개정안 또 연근해업 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도 잠깐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 상속인이나 아니면 인농인의 경우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연근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에는 감척으로 폐업 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이 다시 어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자격 농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감척 사업으로 폐업 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한 어업에 재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연안 소형 어선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작업, 양망 작업이라고 부르는데 작업 도중에 무선기기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장치가 개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이다 보니까 여기에 옷이나 장갑 어떤 경우에는 신체 일부가 끼어서 말려 들어가면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해마다 약 140여 명 정도의 선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 바도 있고 또 매년 2천여 건 정도의 해상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중 양망기와 같은 어업 기기에 의한 사고 비율이 23%나 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가원이 개발한 장치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양망기를 무선으로 긴급하게 멈추게 하는 기계인데요. 실제 어업 현장에서 자망 어선에 설치를 해서 4개월 동안 성능 검정도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 멈춤 단추 같은 건데 어디에 갖고 있으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이게 장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직경이 한 5cm 정도 되는 무선 송신기가 있고요. 또 양망기에 이제 컨트롤러를 장착해서 무선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양망기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번에 개발한 무선 송신기는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작업자의 가슴 부위에 탈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양망이 좀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요 개발 포인트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발을 이제 연구를 끝낸 것이어서 보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관장님 또 좀 추워졌는데 그래도 낮이 되면 제법 진짜 포근합니다. 텃밭 농부님들은 마음이 서서히 좀 급해지실 그런 시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의 도시 농부들도 다들 이제 뭔가 심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연한 봄 날씨였는데 오늘처럼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밤에는 기온이 낮습니다. 어제 양평에서 도라지를 캐서 옮겨 심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얼어서 중간이 뚝 끊기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노지 텃밭에 뭔가를 파종하기에는 망설여지기도 하는 때입니다. 네. 진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시기.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마음이 좀 둘로 나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좀 완전히 풀리기 전에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완두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온도 이상의 기온을 차곡차곡 쌓아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발화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적당한 온도가 되었을 때 발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씨앗은 날씨와 상관없이 파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씨앗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씨앗들은 믿고 이제 파종을 해두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좀 시기에 딱 맞게 좀 안전한 쪽으로 나는 가겠다. 이러면 날씨를 계속 좀 살피셔야겠네요. 네, 가장 안전한 파종법은 늦서리가 그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마지막 서리가 오는 날이 달라서 30년을 평균하여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원의 경우 4월 초가 마지막 서리가 오는 날이고 강원도 홍천 산지의 경우에는 4월 말이 되어야 마지막 서리가 오는 날입니다. 어린 싹이 서리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감자를 파종하는 경우에 감자가 땅속에서 싹이 나와서 잎이 땅 밖으로 나오는데 3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수원에서는 3월 중순에 감자를 심고 홍천에서는 4월 초에 감자를 심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설이 30년 평균을 좀 봐서 3주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파종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계산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온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키우고 있는 열매 채소의 모종들은 최고 기온이 25도,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되어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수원의 경우는 5월 초가 되지만 강원도 홍천의 경우는 4월 말이 됩니다. 대관령이나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열매 채소는 대부분이 아열대성 작물이라서 최저 기온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계속 예보될 경우에 심어야 냉해를 겪지 않고 잘 자라게 됩니다. 네. 열매 채소를 이제 많이 좀 기대를 하시는데 최저 기온 10도 이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심어야 한다는 거를 명심하셔야겠네요. 네. 과거 30년 평균의 날씨 기록을 참고하되 또 지금 현재 일기예보도 장기예보까지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파종 시기와 모종을 정식하는 시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모종을 이제 직접 기르는 방법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가게에서 사다 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모종을 판다는 건 이제 심어도 되는 거니까 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모종을 파는 가게에 모종들이 나와 있다고 무턱대고 사서 심는 것이 아니라 파시는 분한테 자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게에서 파는 모종들은 시설 하우스 안에 심는 분들도 계셔서 심을 수 있는 시기보다 일찍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내 밭이 노지이면 이 작물을 노지에 지금 심어도 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겨울에도 봄옷들이 미리 나오는 것처럼 네. 무턱대고 사입으면 추운 거죠. 그러니까 꼭 이 하우스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꼭 사셔야겠어요. 자, 저희가 이제 모종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었는데 모종 길러내는 분들은 지금쯤 싹이 올라온 걸 보고 계실까요? 네, 아마도 육묘 작업을 잘 하신 분들은 일부 작물에서 싹이 올라온 것을 보셨을 것 같고요. 또 넓은 삽목 상자에서 트레이로 옮겨 심는 작업도 하실 텐데요. 네. 육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육묘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으로 들을 땐 다 잘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죠.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덥거나 너무 추웠을 경우고요. 또 씨앗을 너무 깊게 심거나 너무 얕게 심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은 항상 씨앗 두께 3배 정도로만 덮어줘야 되는데 너무 깊게 심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서 상토가 말라버렸을 경우도 이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원인들이 다 없다고 한다면 이런 씨앗이 오래되었거나 저장을 잘못해서 씨앗이 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면 되겠어요. 네. 싹은 틔워냈는데 모종이 또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발화를 했을 때 모종이 썩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깨끗하지 않은 흙이나 과거에 사용했던 포트 용기에 파종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묘목의 간격을 너무 빼곡하게 해서 공기순환이 불량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과도한 수분이라든지 너무 약한 햇볕, 그리고 낮은 온도에 따른 스트레스도 발화한 모종이 썩기 시작하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원인인지를 찾아서 해결하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온도, 햇볕, 수분 이런 것들 관리 또 간격, 순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어요. 또 이건 말고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잎이 아래로 말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싹이 나와서 잎들이 자라고 있는데 아래쪽을 향해서 말리는 경우가 생기는 원인은 너무 강한 빛 때문이거나 거름을 너무 많이 준 상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빛 문제일 때는 빛을 조금 가려주고 거름 문제일 경우에는 거름이 없는 새로운 흙으로 옮겨 심어서 육묘를 계속해야 합니다. 잎이 아래로 말리는 걸 보면 지금 들은 그 2가지 방법을 취해 주셔야겠어요. 네. 좀 쑥쑥 자라야 봄밭에 옮겨 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속도가 좀 더디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종이 잘 자라지도 않고 또 조그마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 경우와 반대의 경우로 거름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돼서 냉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예. 거름이 부족한 경우에는 액비와 같은 처방을 해결할 수 있지만 냉해일 경우에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네요. 예. 2987님께서 모종이 자라긴 하는데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보내셨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모종잎이 정상적인 녹색이 아니라 노랗게 되거나 또는 군데군데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불충분한 조명이라든지 또는 액비를 주는 과정에서 너무 농도가 진한 액비를 맞아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물을 줬을 경우에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거름 중에서 질소 성분이라든지 인성분의 거름 부족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또 어떤 문제들이 농부님들이 좀 맞닥뜨릴 수 있을까요? 모종이 줄기는 가늘고 키다리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자람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빛이 충분하지 않거나 모종 사이의 간격이 너무 빼곡한 경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높고 습도가 높고 비료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웃자라는군요. 네, 또 옮겨 심기 할 때 모종은 잘 자랐는데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잔뿌리가 잘 발달돼서 모종흙을 잘 감싸고 나와야 하는데 흙이 없이 뿌리만 쏙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배수가 불량하거나 거름이 부족하거나 또는 낮은 온도에서 키웠을 경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간혹 너무 다져진 흙에다 모종을 키운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안에 맨바닥에 키울 경우에도 밑에 하얗게 남아있는 비료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손상될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상토 위에 이끼나 녹조가 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물을 준 경우에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공기순환을 시켜주고 흙의 윗부분이 마르는 것을 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밑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참아줘야 마르자마자 참지 못하고 물을 주는 경우가 가끔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만 좀 참아준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겉에만 보지 마시고 지금 겉은 말랐어도 속엔 아직 물기가 있다. 요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겠어요. 네.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고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해줘야 하면 그러면 이제 좀 힘을 내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 가운데 어느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서 해결하시면 그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냉해와 같은 일부 증상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여서 그런 경우에는 새로 다시 육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처법이 다 있었는데 냉해는 참 다시 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온도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어요. 5615님께서도 관장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날 따뜻해지면 금방이라도 뭔가 심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들뜹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육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좀 이상 증상 나타났을 때 많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증상에 어떤 대처법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환경과 조건을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토종 씨앗 도서관의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어제까지 많은 살림을 태운 산불 다행히 모두 진화됐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바람이 다시 강해지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고 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도 이제 경북 안동 산불 현장에 가 계셨었는데 진화 작업을 이렇게 보고 오신 거겠죠. 현장 상황 어땠는지 좀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안동 산불 현장에 급파되어서 현장에 있는 그런 산불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진화 전략 수립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복귀를 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청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2일 오전을 기점으로 21일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진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경남 예천, 경남 하동, 충남 논산, 충북 영동군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현재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22일 오후 3시경에 발생한 안동 산불은 22일인 월요일 오후 12시경 진화 완료하였으며 피해 면적은 250헥타르로 이는 축구장 약 320개에 해당됩니다. 피해지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대부분이었으며 산불 발생 당시 초속 15m의 강풍으로 소나무 꼭대기에 불이 붙는 수관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강한 바람에 의해 불씨가 2km까지 날아다니는 비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낙엽이 바짝 말라 있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이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산이니까 또 경사도 심하고 거기 진화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봄철 산불 발생 시기가 어때진 건지 그리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도 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놀라게 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저희 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 지난 40년간 연평균 기온이 1.2도씩 상승하는 등 기후 패턴이 급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시다발성 산불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산불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변화가 1.5도씩 상승해서 0.5도씩 추가로 상승했을 때 동아시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겨울철에도 뚜렷한 상승으로 인해 산불 위험 기간이 더 앞당겨지면서 길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산불 건수는 총 100건, 피해 면적은 약 350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는 건당 3헥타르가 소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10년 대비 건당 피해 면적의 3배에 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외국 산불 소식 들어보면 진짜 몇 달 동안 타기도 하고 뭐 집들을 정말 다 태우고 이런 경우를 보는데 이번에 산불 그 시청자 제보 영상 보니까 진짜 국도 옆까지 이렇게 불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은 진짜 우리나라에선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변화의 흐름이 있다는 거 진짜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좀 이 진짜 산불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일단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 불어오는 편사풍의 영향으로 인해 강풍이 부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 초속 20m가 넘는 경우도 관찰되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성이 가장 큰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저희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불을 내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좀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이 그런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국민들의 산불에 대한 작은 관심만으로도 산불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산자실화는 산불 발생 원인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산자는 산행이나 등산을 하실 때 통제된 구역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인화물질인 담뱃불 등 작은 불씨라도 절대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들어가시면서 소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일을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봄철에도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산불의 특징은 어쨌든 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만 조심하면 산불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 그 상황들 맞닥뜨리면서 아니 이런 걸 왜 놓칠까 좀 안타까웠던 부분 이런 것만 좀 더 조심해 주시라고 강조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내가 직접 진화 활동을 하려다가 연기나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인명사고를 발생하는 경우가 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을 내셨거나 아니면 목격하셨을 경우에 빠르게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당부드리고 좀 싶습니다. 네. 자, 아이고 이번에 다녀오시고 이제 또 이번에 다녀오신 경험을 가지고 또 네. 5월까지 아무 일 없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믿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일 다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권춘근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김경숙님께서 게시판으로 글 주셨는데요. 아름다운 산림 까맣게 타버린 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더군요.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날씨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셔야 합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로 어제보다 9도 이상 기온이 떨어졌고 천안 영하 4도, 안동 영하 3도, 강원도 철원 영하 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에도 어제보다 8에서 12도가량 낮은 기온일 거라고 하니까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와 일부 내륙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모든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고 특히 동해안에선 높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업하는 선박들 그리고 해안가에서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오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요? 네, 오는 금요일 26일 오전 9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 백신을 먼저 맞게 되는 대상자는 전국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등입니다. 이 백신은 국내 위탁 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약 75만 명분을 순차적으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목요일부터 전국의 보건소 또 요양병원으로 각각 운송이 됩니다. 이 정은경 지병관리청장은 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할 경우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어서더라도 면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백신 접종률, 백신 공급 상황 그리고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를 세 가지 변수로 꼽았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선 대통령 백신 접종을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대통령부터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라고 강변했는데요. 이번에는 야권 정치인들이 그러면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질병관리청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라면서도 불신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권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네. 이 백신 접종을 누가 하든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황은 어땠나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2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명대이고요.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는 313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300명대 중반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난주 평균 확진자가 400명대가 나왔고요.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이 넘었습니다. 1이 넘으면 전염병의 확산세라는 의미인데요. 정부는 설 연휴와 거리두기 및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제 출근을 했죠? 네, 지난주 사의 파문 이후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청와대로 출근했고요. 오전에 열린 대통령과의 티타임에도 참석했고 오후에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수석은 거취에 대한 결론을 냈는데요. 이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사의 의사를 접은 것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일단락된 것이다라고 했고요. 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 신현수 수석을 둘러싼 수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없이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다라는 것이나 또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다고요? 네, 이 법무부는 어제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 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검찰이 꼽는 이른바 주요 사건들의 수사팀 중간 간부들 인사 이동 여부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임을 바라던 검사들 모두 유임이 됐습니다. 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 5부장,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이정석 형사 3부장이 유임됐고요.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대립해왔던 이 변필건 형사 1부장도 유임됐습니다. 그 외에 중앙지검 1차장에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원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그리고 이문정 이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겸임 검사로 발령됐습니다. 네. 자, 일하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하루빨리 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두고 청문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산재 사망 건수가 많은 건 아닌데 산재가 발생했다 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큰 사고만 벌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 문화가 이 잔부상은 산업재해로도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우리나라에서 어제 처음으로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산업재해 발생이 잦은 이 포스코 등 대기업 9곳의 CEO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연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이 국회 출석 요구에 허리가 아프다며 거부했던 이 포스코 최정호 회장도 허리 디스크도 그렇게 아픈데 롤러에 압착돼 죽은 노동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산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표현이 부족해 생긴 오해다라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3.1절에 보수단체가 집회를 예고했다고요? 네, 지난해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올해 3.1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는 지난해 광복절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광화문 광장은 집회 금지 구역이어서 신고를 하더라도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서울시는 지난주 열린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의 연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 예방법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연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고요. 이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서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도 267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스포츠계 연예계 일부 쪽에서 잇따른 학폭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배구 삼성화재 소속 박상하 선수는 은퇴를 했군요. 네, 이 박상하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되며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 피해자와의 대면 면담이 추진되면서 이 폭로 사흘 만에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이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제기됐던 감금 그리고 14시간 집단 폭행은 없었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박상하 선수 외에도 학폭 폭로가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프로야구팀 소속 유명 선수 2명은 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해당 구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아이들이란 그룹의 멤버 수진이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이 배우 서신혜 씨에게 폭언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속사는 의혹을 부인했고 수진 씨 역시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담배를 피운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 배우 김동희 씨가 중학교 때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라든가 배우 박혜수 씨가 중학교에서 이른바 일진이었고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았다거나
이 배우 김소혜 씨가 중학교 시절 친구를 무릎 꿇려서 때렸다라는 등 연예인에 대한 학폭 폭로가 온종일 이어졌는데요. 다만 이들 폭로는 대부분 이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고 들었다라고 쓴 글이었습니다. 각 소수자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경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16님, 날씨가 쌀쌀해져서 고개 내민 새싹이 살짝 걱정이 됩니다. 봄이 오는 길목 편안했으면 하네요 하셨고요. 0419님, 새벽 먼 동 속의 날씨는 영하로 매우 춥네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대로 진짜 따뜻하게 오늘 잘 챙겨 입으시고요. 산불 같은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